네, 저희 지금 볼 내용은 이제 페이지 20페이지 맨 아래쪽 줄에 있습니다. 부동산 수요 가격 탄력성의 이 영향 요인이라는 내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이거는 그 어떤 상품이나 재화의 특성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이때 이제 그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들 얘기가 나오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격의 수준이에요. 이때 가격의 수준이 그 부동산이나 어떤 재화의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이제 탄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사례로 들었었던 유조선과 바나나 사례를 비교를 해보면요. 보통 바나나는 저가 상품이고 유조선은 아주 고가의 상품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가격 변화에 대해서 유조선과 같은 고가 상품이 훨씬 가격 탄력성이 높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가격 탄력성이 크다. 그리고 가격의 수준이 낮을수록 가격 탄력성이 이제 작아진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간이 또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줍니다. 보통은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탄력성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 밑에 나온 것처럼 단기에 비해서 장기로 가면 갈수록 더 탄력적이고, 그러니까 시간이 짧으면 그 수요자들이 어떤 가격 변화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 대응 타이밍이 짧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대응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시간이 긴 장기로 갈수록 더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체재의 수예요. 대체재의 수. 그러니까 대체재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 이걸 처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다라는 것은 가격이 예를 들어서 조금 올라도 대체재가 많으면 내가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 높은 가격의 이 제품, 상품을 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대체재가 많다라는 뜻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대체재가 없고 대체재가 적다라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시장을 세분화할 때 지역별, 용도별 이렇게 세분화하면 할수록 대체재의 수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대체재의 수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남 3구 시장으로 묶기보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시장으로 세분화할수록 서로 간에 대체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탄력성이 높아지고 수요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반면 강남 3구 전체 시장은 대체재가 많지 않아서 탄력성이 낮고 수요 곡선이 가파르게 우하향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을 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뭐 이렇게 시장을 세분화한다면 예를 들어 강남구에서의 수요 곡선을 따져보면 이렇게 아, 완만하게 우하향하는 모양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완만하게 우하향한 수요 곡선이 완만하게 우하향한다라는 뜻은 이게 이제 탄력적이라는 뜻이죠.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다. 라는 뜻이고 서초구의 수요곡선도 이렇게 완만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게 서로 간에 대체 관계에 있잖아요. 대체제 관계에 있고 즉 대체제가 많다. 대체제가 많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렇게 지역별, 유형별로 세분화하면 대체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각각의 수요곡선의 가격 탄력성은 커집니다. 커진다.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커진다라는 것은 수요곡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모양하는 모양으로 나타난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이거를 시장을 묶어서 강남 3구 시장 이렇게 묶어서 수요곡선을 그려보면요.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로 나눌 때는 이게 대체재가 많아진다는 뜻이지만 강남 3구로 묶으면 대체재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서 세분화하지 않고 묶어서 수요곡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가파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에게는 이제 대체재가 강남 3구로 묶으면 대체재가 적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 얘기는 탄력성도 수요 가격 탄력성도 낮아진다. 비탄력적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수요곡선 그림으로 그려보면 비탄력적인 수요곡선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가파르게 우하향하는, 즉 수직에 가까운 모양으로 가파르게 우하향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고요. 이거를 이제 말로, 이제 글로 설명한 게 방금 조금 전에 읽어본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읽어보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근데 이게 그 규칙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길게 갔다가, 어떤 때는 짧게, 네, 뻗었다가, 네, 그러네요. 이거 좀 쉴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왜 안 펴지죠, 이게? 아까 금방 펴졌었는데. 음, 네. 네. 그래서 이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시장으로 세분화할수록 서로 간의 대치 관계가 생기므로 탄력성이 높아지고 탄력성이 커지고 수요 곡선이 완만해진다. 반면 강남 3구 전체 시장은 대체재가 많지 않아서 탄력성이 낮고 수요 곡선이 이제 가파르게 우하해가는 모양을 나타낸다. 이게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이제 칠판에 이제 그려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수제, 필수적일수록 비탄력적이다. 이건 앞에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쌀과 같은 뭐 이런 필수제다라고 하면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우리가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수제로 분류가 되면 당연히 가격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모양으로 나타나고요. 그럼 이제 가파르게 우하향하는 수직에 가깝게 가파르게 우하향하는 모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에 종류별의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수요 가격 탄력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그럼 이제 얘기는 용도 전환이 쉽다는 것은 내가 주거용으로 쓰다가 상업용으로 쓰다가 뭐 공업용으로 쓰다가 이런 걸 쉽게 쉽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다르게 얘기하면 대체재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 예를 들어서 뭐 주택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어,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데 뭐 상가나 이런 것들을 쉽게 주택으로 용도 전환을 하기가 쉽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택 가격이 오르더라도 사람들이 쉽게 다른 뭐 상가를 주택으로 바꿔서 뭐 상가를 주택으로 거주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쉽게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대체재가 늘어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이렇게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가격 탄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중개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지문으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게 그 중개사 시험에서도 약간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이 탄력성 부분에서 좀 출제가 돼요. 근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는 추세죠. 중개사 시험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출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본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늘고 줄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지금까지 본 가격 탄력성이고요. 근데 이게 소득 탄력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수요량이 얼마만큼 민감하게 변화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원리는 똑같아요. 소득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소득 변화율은 원래의 소득분의 소득 변화분, 원래의 수요량분의 수요량 변화분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비율로 계산을 한다. 그리고 그런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뭐 유조선이나 바나나 사례, 굉장히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 소득 탄력성은 주로 0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다라는 뜻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수요가 줄어든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열등제가 그런 거죠. 열등제라는 것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열등제라고 하고, 뭐,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것이 뭐, 쌀에 대한 보리쌀. 근데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보통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근데 이제 요즘은 또뭐 그럼 뭐 잡곡이라든지 이런 게 뭐 더 뭐 좋다. 뭐 이래서 오히려
그 백미보다 뭐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지금은 꼭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통 책에서는 열등제로 이런 걸 소개를 하고요. 또 버터에 대해서 마가린, 뭐 마가린이라는 게 요즘도 있나요? 마가린? 요즘도 있나요? 아, 그렇습니다. 네? 토스트 구울 때 마가린을 써요? 아, 근데 사실 저는 이걸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버터를 정상제, 마가린을 열등제라고 하더라고요. 아, 마가린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아, 싸서. 아, 그쵸. 커피는요? 네. 어, 저.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많이 그 교과서에 소개되는 게 이거예요. 버터를 정상제, 마가린을 뭐 열등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마가린을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열등제로 보통 얘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쌀은 요즘에는 이런 통제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도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에는 이렇게 쌀의 경우에도 이제 필수제이기 때문에 가격에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통 소개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요즘 트렌드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쌀을 워낙에 잘 안 먹고 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이 많다 보니까 과연 쌀이 필수제일까? 뭐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일까? 이것도 약간 의문이긴 하죠. 근데 원래 우리 경제학 교과서는 그 뭐 몇십 년 전에 쓰던 거를 이제 계속 이제 쓰고 하다 보니까는 좀 트렌드에 좀 안 맞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제라는 것은 뭐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소득이 늘어날수록 이제 가격이 이제 늘어나는 것을 정상제라고 합니다.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가격이 늘어나는 것이 정상제죠. 아, 예. 그런가요? 아니 뭐, 이게 아 원래 그러니까 원래도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유난히 예, 그렇네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뭘 해야 안 꺼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마우스를 이렇게 돌리면 안 켜지는 건지 아니면 클릭을 하면 켜지는 건지 어쨌든 클릭을 해도 안 켜지기도 하고 하는데 좀 한번 해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정상제는 그 소득이 늘어날수록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제고요. 근데 이제 정상제 중에서 보통 생필품이나 농산품 같은 경우에는 소득 변화율보다는 수요가 늘어나긴 하지만, 소득이 늘어날수록 수요가 늘어나긴 하지만, 소득 변화율보다는 적게 늘어나는 이런 것들, 이 보통 생필품, 농산품 이런 것들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소득이 두 배가 됐다. 원래 소득보다 두 배가 됐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다고 해서 밥을 두 배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서 그에 따라서 수요가 늘긴 하지만 그 소득 늘어남큼보다는 이제 적게 늘어나는 그런 특성을 갖춘 것들이 있고요. 생필품이나 농산품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죠. 근데 정상계 중에서 사치품이나 공산품의 경우에는 소득이 늘어난 비율보다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소득이 10% 늘어났는데 사치품이나 공산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먹는 거는 한계가 있지만 뭐 공산품이나 사치품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 늘어나는 비율보다 더 늘어나는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치품이나 공산품은 소득 탄력성이 일보다도 크게 돼요. 보통은 일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품이나 재화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탄력성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본 거죠. YJ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XJ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 그러니까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교차 탄력성이고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다. 이것도 이제 중개사 시험에 많이 나오죠.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완제일 때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중간 과정을 이렇게 딱 해보면 뭐 이게 우리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뭐 중개사 시험은 이제 워낙에 짧은 시간에 이걸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매칭해서 사실상 외우고 있어야 풀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YJ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XJ 수요량이 감소할 때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로 나타나죠. 이게 YJ 가격 변화율 분의
XJ 수요량 변화율이 교차 탄력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다, 마이너스라는 뜻은 YJ 가격 상승했을 때 XJ 수요량이 감소할 때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게 보완제와 대체제 중에 뭐냐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쉽지 않죠. 언뜻 안 떠오르거든요, 사실. 근데 보완제일 때 생각을 해보면 보완제 관계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그 해당 재화의 가격 오른 그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줄어들고 보완제 관계의 다른 재화의 수요량도 같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걸 보완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반면 대체제는 어떤 재화, 대체재 관계의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 관계의 그 해당 재화, 가격이 오른 그 재화의 수요량은 줄어들고 그 대신에 대체재 관계에서의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늘어나겠죠. 이걸 대체재라고 하죠. 그럼 YJ 가격 상승으로 인해 XJ의 수요량이 증가한다. 즉,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라는 것은 보완재가 아니라 대체재 관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죠. 뭐 중개사 시험 뭐 이제 합격하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그분들은 예전에 이런 것도 했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시겠지만 요즘은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시험이. 네. 그런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와 공급에서 이제 공급에 관련된 내용 오늘 조금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공급에서 이제 뭐 우리 이제 부동산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부증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증성이라는 것은 증가하지 않는다. 이런 특성입니다.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재화나 상품은 가격이 오르면 늘어나잖아요. 뭐 가격이 오르면 뭐 어떤 과자가 인기가 많아서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오르면 막 그 기업에서 그 해당 과자 뭐 공장을 돌려서 뭐 과자 제품 생산을 늘리죠.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죠. 근데 부동산의 가장 큰 중요한 특성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토지가 그렇죠. 우리가 건물이나 아파트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뭐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어쨌든 아파트 공급량도 늘어나죠. 뭐 언젠가는. 근데 특히 토지의 경우에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토지로 뭐 늘어나는, 물리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이제 생각했을 때 뭐 간척 같은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 바다를 메꿔서 이제 땅으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간척한다고 하죠. 근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이런 교과서적으로는 그것도 물리적 공급량이 늘어났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닷속에 있는 그것도 원래는 땅이었으니까 땅을 그냥 메꿔서 이제 육지화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걸 이제 물리적 공급량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도 뭐 있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교과서적으로 공부할 때는 그거는 용도적인 공급이 늘어난 것이지 물리적 공급량은 절대로 늘어날 수 없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육지의 면적, 그 땅의 면적은 고정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청주시 바다를 육지로 만들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물리적인, 왜냐하면 그 바다 밑에도 원래 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적 자체는 늘어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은 뭐 말씀처럼, 이것도 물리적으로 늘어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것을 이제 조금 구별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량과 용도적 공급량이 이제 좀 구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과서 같은 데 보시면 보통 물리적 공급량은 절대로 늘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그 간척 같은 거는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이 관점에 따라서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냥 뭐 교과서적으로는 그것도 물리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땅이니까 그냥 용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땅의 공급이 늘어난 것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에 결국 이제 비탄력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아까 수요가 비탄력적이다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 많이 변화하면 탄력적이고 가격이 변화하는데 수요가 조금만 변화하면 이걸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공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있어서 공급은 기본적으로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토지의 경우에는 가격 변화에 따라서 전혀 공급량이 늘고 줄고 할 수가 없고요. 또 아파트나 건물의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당장에 뭐 아파트가 옆에 뭐 공급이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있어서의 공급은 이제 비탄력적이다. 이게 이제 가장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부동산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 아니고 비탄력적이다. 즉, 수요는 마음만 먹으면 즉시 발생하지만 부동산의 공급은 물리적 한계와 시간적 한계로 인해서 즉각적 반응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그 시장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뭐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유가 부동산 시장에서의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이제 뒤에 그런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량과 저량, 이제 유량을 flow라고 영어로 하고 저량을 이제 stock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량과 저량의 개념이 조금 다르거든요. 유량은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한 것을 이제 유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 단위로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2023년 아파트의 신규 공급량, 뭐 2025년 뭐 연간 거래량 또는 월 임대료 이런 것들이 다 유량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알고 있는 뭐 수요와 공급에 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간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뉴스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도 뭐 아파트 뭐 공급량이 얼마다, 뭐 거래량이 얼마다 이렇게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항상 전제가 기간입니다. 뭐 2025년 1분기 거래량, 뭐 2026년 뭐 상반기 뭐 아파트 공급량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기간 단위로 측정한다고 해서 유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 이제 저량, 스탁은 기간이 아니라 시점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네, 시점으로 측정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의 주택 재고량 몇 도 안 켜질까요? 이거는 저희 그 요거 봐주시는 관리실 직원분을 한번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이제 절약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재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 주택 재고량이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질 때 이걸 절약이라고 합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아니,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가계부채의 개념이 저량이에요, 스탁이죠. 그러니까 가계부채라는 것은 지금 특정 시점, 뭐 예를 들어 2026년 뭐 1월 1일 시점, 이런 시점으로 발표가 되는 것이지, 가계부채가 뭐 2025년에 가계부채가 얼마다, 이렇게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기간 단위로 한다라면 2015년 동안 가계부채가 몇 퍼센트 상승했는데 그 상승률 뭐 이런 거는 이제 기간으로 유량 개념으로 할 수 있지만 가계부채 뭐 가계자산 얼마다 이런 것들은 항상 이제 특정 시점으로 나와 있어요. 그걸 이제 절약의 개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욕조의 물은 유량 욕조의 물을 비교를 했을 때 수도꼭지에서 계속 이제 흘러나오는 물을 이제 유량이라고 볼 수 있고 플로우라고 볼 수 있고 욕조에 이제 받아진 물을 이제 절약, 스타옥이라고 이제 우리가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의 부중성이라고 나오는데요. 토지의 부중성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늘어날 수 없다. 그리고 지구상의 토지 절대량은 이제 늘어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구의 면적을 넓힐 수 없는 것과 이제 같은 뜻이죠. 그래서 따라서 물리적 공급 곡선은 가격 축에 평행한 수직선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보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이런 경우에 제로의 형태를 띱니다. 그리고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이런 물리적 공급량은 이제 고정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양이죠. 이게 지금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인데요. 이걸 지금 제가 요 칠판에 한번 그려드리려다가 또 칠판으로 또 이걸 그리고 있는 동안 꺼질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요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이 공급곡선이 이렇게 수직의 모양으로 나타났죠. 이 얘기는 세로축의 가격이 아무리 오르고 내려도 공급량이 고정돼 있다는 뜻이에요.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토지 면적이 고정돼 있고 또 반대로 가격이 내려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이제 고정돼 있죠. 이게 이제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라는 뜻이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이런 경우에는 0,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공급곡선이 이렇게 수직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가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에도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직의 모양으로 나타났잖아요. 그거랑 네,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앞쪽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물리적 공급곡선은 가격 축의 평행한 수직선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물리적 공급량은 고정이고 또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도 물리적 공급량은 이제 고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물리적 공급량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제 경제적 공급량은 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즉, 물리적 공급은 불변이지만 가격 변화에 따라서 물리적 공급은 늘지도 줄지도 않고 불변하지만 경제적 이용 가능성은 늘고 줄고 해요. 용도적인 측면에서는 늘어나고 가격이 오르면 늘어나고 가격이 내리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급 곡선처럼 경제적 공급 곡선은 이게 우상향하는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지금 뭐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뭐 집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택지, 주택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뭐 땅은 농지로 쓰던 것을 이제 택지로 전용하거나 뭐 공유 수면을 매립하거나 아까 간척하듯이 매립하거나 또는 이제 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용적률이 보통 이제 300% 정도로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은 이제 용적률이 좀 많이 남았지만 지금 300%에 거의 차 있는 아파트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이제 다시 재건축을 하거나 할 때 가구수, 즉 주택 공급을 충분히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용적률을 좀 외국처럼 고밀도 개발을 해서 용적률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예를 들어서 300%에서 뭐 500%, 600%로 상향을 했다. 그러면은 그만큼 사실상 토지의 공급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은 이제 그대로지만 용적률을 높이면 그만큼 더 높은 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토지 공급량을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즉, 물리적 공급은 고정이 돼 있지만 이렇게 농지를 택지로 전용한다거나, 뭐 공유수면을 매립한다거나, 뭐 용적률을 상향한다거나, 또는 건폐율을 늘려준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인 경제적인 토지 공급량은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오른쪽으로 우상향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개발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뭐 산을 깎아서라도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 집값이 오르면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짓고 뭐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공급량이 이제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새만금 간척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경제적 공급이 이제 늘어난 그런 사례로 볼 수 있고 또 재건축을 해서 5층 아파트를 30층으로 새로 짓는다. 이런 것도 토지의 물리적 면적은 그대로지만 주택 서비스의 경제적 공급을 이제 늘리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부동산 공급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개념이 공급의 시차라는 개념입니다. 네, 공급의 시차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을 늘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늘리는 것이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장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이제 토지를 확보하고 뭐 인허가 받고 뭐 착공하고 준공하고 뭐 이런 데까지 보통 최소 한 3년에서 5년 걸리잖아요. 그리고 뭐 재건축의 경우에는 뭐 10년 이상 걸린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 시장에서 수요가 부족한 경우에 바로바로 공급을 늘릴 수 있다라면 가격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의 경우,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 수요만큼 공급을 바로바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약간 뭐 가격의 거품이라든지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단기간에는 공급을 늘릴 수 없고요. 단기간에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수요 억제 정책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요와 공급이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데 만약에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뭐 가격이 막 치솟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럼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결국 수요를 억제를 시키는 수밖에 없겠죠. 세금을 물린다거나 아니면 대출을 억제시킨다거나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수요를 억제시키면 뭐 공급이 이제 늘어날 때까지 이제 가격을 조금 안정화시킬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단기와 장기, 보통 이제 부동산의 경우에는 단기와 장기에 대한 구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라는 개념은 공급의 시차보다 짧은 기간을 단기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보통 공급의 시차가 3년에서 5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년에서 5년보다 짧은 기간, 뭐 예를 들어 1년이라든지 뭐 6개월, 이런 기간이 단기예요. 그럼 단기 공급 곡선은 기본적으로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단기 공급 곡선은 이게 수직, 아까 본 수직의 모양으로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시장을 분석할 때 예를 단계 분석을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시장을 6개월 단위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아파트 시장에서 6개월 동안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기로 공급 곡선을 그려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탄력적인, 즉 가파른 기울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장기라는 것은 공급의 시차보다 긴 기간이거든요. 예를 들면 3년, 5년보다 긴 기간, 뭐 6년, 7년, 8년 이렇게 긴 기간을 단위로 공급 곡선을 그려보면 시간이 길면 길수록 탄력적이라고 했죠. 즉, 뭐 5년, 6년, 7년 이런 기간으로 공급 곡선을 그려보면 결국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도 늘어나게 돼요.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탄력적인 곡선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우상하는데 가파르게 우상하는 것이 아니라 완만한 기울기로 우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까 이제 수요 곡선을 그려봤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공급 곡선을 똑같이 그려볼 수 있거든요. 세로축이 이제 가격이 있고, 그 가로축이 이제 가로축이 이제 공급량이죠. 희한하네. 네. 그러면은 이제 수요 곡선처럼 그림을 그려보면 결국 이제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이런 거죠.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그럼 이제 수요 곡선과 반대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라든지 아니면 단기에 부동산의 공급 곡선을 그려보면 이게 수직의 모양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공급량이 고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져도 공급량이 고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직의 모양으로 공급곡선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수요곡선을 이렇게 우하향하잖아요. 그럼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게 가격,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뒤에서 D'로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하면 수요가 늘어나면 이제 가격이 오르죠. 기본적으로 가격이 오르는데 일반적인 공산품이라면 가격이 오르는 만큼 공급량이 늘어나요. 이렇게 우상향하겠죠. 그럼 이렇게 만약에 가상의 이렇게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그려보면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지만 공급도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요만큼밖에 안 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토지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의 단기 공급 곡선, 수직의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올라가겠죠. 또는 이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토지 시장에서 갑자기 수요가 줄었다. 수요가 감소가 됐다. 라고 하면 수요 곡선이 이제 왼쪽으로 이동을 할 텐데 일반적인 상품이라면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도 같이 줄어들죠. 이렇게 우상하는 모양이라면. 그러면은 가격이 내려가도 제한적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토지 시장은 가격이 내려가도 있었던 토지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계속 고정돼서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고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토지 시장은 공급곡선이 이렇게 수직의 모양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큰 폭으로 폭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토지 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단기 시장, 즉 새롭게 신규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뭐 6개월이라든지 1년 이런 식의 단기 시장의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수요가 조금만 늘어나도 가격이 폭등하고요. 수요가 조금만 줄어도 가격이 폭락하는, 즉 가격이 굉장히 급등락하는 변화폭이 굉장히 큰 모양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공급 곡선이 이렇게 특수하기 때문입니다. 공급 곡선이 일반적인 시장과 달리 이게 근데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고 수직의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요의 약간의 변화에 따라서도 가격이 큰 폭으로 급등과 급락을 이제 반복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까지 봤고요. 뭐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 참고 이후에 부동산의 공급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